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차별 접촉 이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회 통제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사회 통제 이론, 하위 이론 중에 뭐 레클리스의 억제 이론이라든지 뭐 자기 비하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하죠. 네. 트래비스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 그 다음에 이 트래비스 허시가 나중에 이제 발표한 트래비스 허시와 갓프레드슨의 이 제너럴 시어리라고 해서 일반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뭐 이게 전공 강의 같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또 교양 강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론 한 가지만 이제 꼭 선정을 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제 이론 중에서 대표 이론인 이제 트래비스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 한 가지만 이제 소셜 본딩 이론이라고 하죠. 네, 그 이론을 한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서 보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이제 대부분의 범죄학자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범죄학자들 중에 후기 이론으로 갈수록 생존해 있는 범죄학자들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범죄학자들 중에 생존해 있는 범죄학자들이 이제 그쵸. 이 트래비스 허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른 나이에 발표한 이론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69년에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 소셜 본딩 시오리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4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29살이라는 나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 자체가 그대로 이론화돼서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범죄학에서 굉장히 큰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메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죠. 예. 사실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론을 발표를 해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이공계에서는 꽤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이공계는 천재들이 많이 나는 분야잖아요. 천재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분야가 또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한 분야이긴 한데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천재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분야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에서 드물지만 천재로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회 유대 이론이라는 것은 주요 주장은 다른 이론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명제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명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이 이론의 명제, 기본적인 명제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답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해답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통제 요인을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비스 허시가요, 1969년에 이제 비행 원인론, 그 사회 유대 이론 소셜 본딩 시오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69년에 이제 비행 원인론 Causes of Delinquency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행이나 범죄는 외부와의 유대나 통제가 약하거나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좀 다릅니다. 예, 그 대부분의 범죄 이론들이 연구의 초점을 사람들은 왜 범죄를 행하는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허쉬는 이 사람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범죄를 행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가정을 좀 살펴볼게요. 이 이론이 왜 독창적이고 왜 사회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론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가정. 이 이론은요, 자, 우리 지금 앞에서 지금 고전주의, 실증주의 하면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지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지금 구분해서 배웠죠. 예, 그리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배워왔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특성인 것처럼 배워왔잖아요. 예, 근데 트래비스 허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특성을 갖다가 섞어버려요. 양립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고전주의에서 따오게 되고 이 이론의 틀을 고전주의에서 따오되 검증은 실증주의, 검증은 실증주의의 방법으로 검증을 해버리는 방법론을 써버립니다. 예, 그래서 두 이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통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이 당시에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가정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사람은 고전주의 틀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일단 첫 번째, 고전주의 어디서 가져왔느냐? 저기 인간관에서 가져옵니다. 인간관.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관을 볼 때 우리 왜 그 도덕 시간에 볼 때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본디 악하게 타고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성선설은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난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 사회 유대이론에서는 인간은 본디 악하게 타고난다 라는 관점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디 악하게 타고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 그냥 당위론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전제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인간 자체는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악하다라기보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로 타고 태어나는 건데, 그리스 철학에서 또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와요. 쾌락주의적인 인간관.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기쁨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 갈래에 있을 때 인간은 자연적으로 즐거움과 고통, 기쁨과 고통, 뭘 선택을 하려는 특징,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은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은 쾌락, 즐거움, 안락함을 선택하려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행이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즉각 만족을 즉각적인 안락함, 즉각적인 즐거움, 즉각적인 하여간 그런 쾌락적인 것을 바로바로 주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일시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야만적인 상태의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다. 쾌락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한 그 전제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 원인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에 근거해서 사람의 범죄 원인은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예. 범죄의 속성이 그래요. 예.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 설명 요인보다는 그러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범죄를 누구나 저지르고 싶어 해. 예. 그러면 이제 뭘 궁금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데 전체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전체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 전체 사회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도저히 유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만한 뭔가의 설명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비스 허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개인 하나하나는 자연 상태의 개인 하나하나는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인이 모여서 집단으로 형성한 사회 있죠. 집단으로 형성한 사회 그 자체는 건전하고 인습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그 자체는 건전하고 인습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라는 걸 형성을 했잖아요. 이 사회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규칙, 인습적인 도덕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모든 사람들의 쾌락 만족을 다 유지시켜 줄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는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개인 하나하나의 자연 상태의 개인 하나하나는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인습한 그 자연 상태의 개인이 모여서 형성한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선하고 건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건전하고 인습적이다. 예. 그래서 사회 그 자체,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가치가 건전한 가치 한 가지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별 접촉 이론의 가정과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접촉 이론의 가정에서는 지금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무슨 가정을 했었어요?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그랬죠. 차별접촉 이론 기억나시나요? 차별접촉 이론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랬죠? 범죄적 가치와 비범죄적 가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가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범죄적 가치와 비범죄적 가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법 위반의 호의적인 가치, 법 위반의 비호의적인 가치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 그랬죠. 그러나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어떤 가치만 있다? 건전하고 인습적인 가치만 있다. 좀 헷갈리시죠? 네. 그렇지만 유의하셔야 돼요. 예.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우리 사회를 어떤 존재로만 봤다? 건전하고 인습적인 존재로만 봤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은 악하지만 집단으로서의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사람은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다.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람은 집단의 통제력에 사람은 집단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그 사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한 본성이 살아나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 유대 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 인습이라는 건 관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이야기죠. 네. 개인이 인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유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범죄 동기를 통제할 수 있게 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새 막 그런 범죄들 많아요.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 아니면은 그 히키코모리 막 요렇게 왜 막 사회에서 일찍이 막 사회의 연결고리가 막 끊어져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뭔가 분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유대의 부족성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평소에 사회에서 그런 그 은둔형 외톨이 그런 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 유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와 맺는 사회 유대의 정도를 범죄의 주요 통제 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사회 유대의 요소, 그러한 범죄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이게 청소년 비행 이론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 비행에 빗대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그 네 가지 요소로는 첫 번째로는 애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전념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신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착, 관여라고도 하죠. 관여, 그 다음에 참여, 그
그 다음에 신념, 요렇게가 있는데요. 애착은 어태치먼트라고 해갖고요. 이거는 이제 뭐 부모라든지 선생, 친구, 뭐 주위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뭐 진짜 이제 부모, 선생, 친구 이런 그 애착이 강할수록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애정도라든지 친밀도, 상호작용, 얼마나 가족이나 이제 친한 사람과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대화, 그다음에 동일시 이런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와 친밀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거 연구 결과를 보시면 뭐 애착에서도 여러 가지 애착이 있는데요. 교사나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는 이제 가정,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비행, 청소년 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여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죠. 개인이 사회에서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으며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질적인 거예요. 관여와 뒤에 나오는 참여가 좀 비슷한 건데요. 관여는 이제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사회에서 일에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질적인 개념이고요. 뒤에 나오는 참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양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여는 질적인 개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여의 정도가 크거나 높을수록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 공부의 관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교 성적은 뛰어난지, 학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관여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만큼 이를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학교 공부에 대한 관여는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참여는 비슷하지만 인습적인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니까 이건 양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나 과외 활동,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취미나 여가 활동 등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은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요. 바빠서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인습적인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의 투자와 관여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념입니다. 신념. 사회에 이제 그 인습적인 가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갖다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법 준수 의식을 잘 받아들이고 있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고 관여를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사회의 도덕적 신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이론도 이제 비판이 많죠. 자, 비판 보시면은 아무래도 비행 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착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와의 애착, 뭐 친구와의 애착, 뭐 어떠한 애착이든지 다 이제 애착만 하면은 비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애착 대상의 성격, 이 애착이 또 일탈적인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기관을 너무 인습적인 걸로만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가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범죄 가정에 애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유대이론은 좀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소한 비행은 잘 설명을 하지만 심각한 비행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예, 심각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사회 학습 이론으로 설명을 좀 잘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행 친구와의 접촉, 그 모방이나 그런 학습 이론 이런 것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 유대의 4가지 요소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서로 4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 문제, 예, 우선순위, 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외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범죄 대책으로는요, 긍정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적절한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형사 정책적 대책으로는 사회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 활동에 대한 관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도소의 각종 직업 훈련, 외부 통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이런 것 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그 소수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소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게끔 신경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사회 유대 이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